이제 오늘 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시스템 사고부터 시작해서 머리에서 저 김이 좀 나시죠? 이게 이제 머리 회전을 안 하면서 들을 수가 없는 좀 어려운 주제들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이라이트에 지금 도달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협력 규칙이라는 이제 그 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협력 규칙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린 경영이 바로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린을 알게 되면 이 협력 규칙에 있는 모든 섭리밖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린 경영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 듣는 내용이 좀 생소하셔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TOC를 공부를 했는데 TOC를 일단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 이제 그 영역인데요. 근데 린은 이제 TOC는 굉장히 개념적이잖아요. 개념적이고 원칙론적인데 린은 굉장히 그 방대한 실천 그 방안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린과 관련된 이 풀 버전을 만약에 책으로 엮게 되면은 뭐 책 한 300~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한 10권 이상 나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요. 그것을 교육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린에 대한 전체적인 커다란 윤곽 정도를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시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꽤 이 분량이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 2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거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린은 이제 향후에 뭐 책도 읽어 가시면서 다른 교육도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린의 기본적인 사상과 스트럭처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실 그 방대한 내용들을 교육을 받더라도 그게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에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전체적인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사상, 본질, 원칙과 프레임 이 부분을 오늘 얻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린 경영을 다룰 거고요. 먼저 이제 린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철학과 사상 이거부터 먼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오늘 사실 다 건져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 시간 요 1시간 끝난 다음에 요 다음번 시간에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린을 실제로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일부 다룰 건데 그 내용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실전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시간 1시간 동안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뒤쪽 내용도 어느 정도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만약에 좀 이해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공부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거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이 성과 창출 원리에서 다뤘던 장표고요. 그 장표에서 어떤 조직이 이익을 내는 것,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왼쪽에 있는 내용들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열심히 뛰어서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직의 성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성과는 시스템이 일한 결과입니다. 시스템이 성과를 내는 거예요. 사람의 성과는 그 시스템이 기여하는 거죠. 제가 누차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올바르게 경영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활동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자공정 완결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좀 어색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바로 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TOC에서는 요 동기화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빨간 박스를 제가 치면서 TOC는 주로 동기화와 관련된 프로세스 동기화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린은 이 전체를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린은 하나의
회사를 전체적으로 경영한 모든 펑션들을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총괄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이 린이에요. 자, 그럼 린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린이라는 용어 자체는 날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군살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다라고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나옵니다만은 도요타에서는 이걸 무다는 일본어예요. 낭비라는 뜻입니다. 웨이스트의 이제 일본어인데, 그것이 최대한 배제가 된 아주 빠른 흐름을 가진 프로세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린이 지향하는 거는 철저한 낭비의 배제예요. 그러니까 낭비를 배제하는 것이 린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사상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뒤쪽에서 낭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 린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린이라는 그 용어를 쓴 것은 아니었어요. 린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이제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한 일본, 그래서 산업을 재건중인 일본, 아주 싸구려 제품을 이 낮은 품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팔던, 지금의 이제 중국보다도 못하던 그런 활동을 하던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죠. 7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반기까지 미국의 제조업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너무나 좋은 품질에 너무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으로 미국 시장을 거의 공습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게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미국에서 그 미국의 제조업들이 이제 몰락을 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그 일본의 정부가 저걸 너무 많이 도와줘서 그렇다, 일본 애들은 뭐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막 핑계를 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플라자 합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율을 가지고 일본 제품들이 미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어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엔고의 시작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도대체 왜 저렇게 경쟁력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 품질 쪽에서 말씀을 드릴 이제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린 경영 방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MIT 교수 3명을 선발을 해서 이 IMV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이게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MIT의 교수 3사람한테 그 프로젝트를 맡기고, 거기에 미국 정부, 미국의 그 자동차 업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업체의 모든 자동차 공장을 전부 다 방문하고 인터뷰를 해서 서로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거칩니다. 거기서 유독 일본의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경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미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방식을 정리를 하죠.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생산 방식의 베스트 프랙티스, 그것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요타라는 회사가 이 방식의 가장 정점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도요타 생산 방식, TPS라고 이름이 불려졌었어요.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그것을 이 교수 3명이 린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책을 씁니다. 이론을 체계화해서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나중에 맨 뒤에서 다시 소개를 드릴 건데, 이 책을 먼저 쓰게 되고요.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자, 이제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란 말이냐? 라는 질문들이 쇄도하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으로 린 띵킹이라는 책을 쓰고, 이 린 띵킹은 이제 린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이 린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린 경영 방식, 그러면 도요타 경영 방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도요타는 TPS라고 이름이 붙였지만 최근에는 그걸 이제 TMS라고 자체적으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도요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름을 지금 바꿔서 주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린 방식은 결국은 도요타 방식과 거의 개념이 같다. 단 린이라는 것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방법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요타 생산 방식은 사실 굉장히 귀납적입니다. 경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어떤 체계가 만들어졌죠. 나중에 그걸 사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린은 그게 아니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런 게 린이야라고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그 체계들 이런 것들을 TPS보다 좀 더 잘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정도고 나머지의 기본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이라든가 어프로치는 거의 다 비슷하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생산 방식을 보면요. 이게 이제 역사가 있어요. 인더스트리 1.0, 2.0, 3.0, 4.0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화혁명,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매뉴팩처링에도 1.0부터 4.0까지 버전을 붙입니다. 근데 이 매뉴팩처링은 산업화하고는 좀 달리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매뉴팩처링의 역사가 시작된 거는 사실 뭐 중세 시대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매뉴팩처링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출발점이 크래프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래프트 프로덕션은 뭐냐면 수공업 방식이에요. 이 장인들이 일을 한단 말이죠. 이 크래프트맨 장인들,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제조의 달인들이죠. 그 사람이 중간에 있고 거기에 온갖 툴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 부품들이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줄질하고 해가지고 거의 짜 맞추듯이 이제 만드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수공업으로 만든다 그러면 100대를 만들면 100대가 다 다르죠. 다 치수가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수공업 방식이 자동차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 그런 차들이죠? 네, 페라리, 부가티, 뭐 어마어마한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다 이 수공업 방식을 아직도 택하고 있어요. 장인들이 만듭니다. 그게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던 시대, 뭐 이 업종과 관계, 업종 불문하고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크래프트맨들이 활약을 하던 시대에서 매스 프로덕션 시대가 열리는데 매스 프로덕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예요. 이 헨리 포드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열 때 이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작업 표준화 이런 등등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업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때 이제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이 헨리 포드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동차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이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시대부터 크래프트맨 시대를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대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헨리 포드는 두 버전이 있어요. 같은 헨리 포드인데도 전반기, 후반기가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식으로 경영을 합니다. 경영 방식이 두 가지의 경영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경영 방식이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공장인데요. 먼저 하일랜드 파크 팩토리라는 거, 하일랜드 파크라는 곳에 있는 공장이 먼저 지어져요. 여기서 그 유명한 T카를 만듭니다. 새카맣게 생긴 단 한 가지의 차종 T카. 그걸로 미국의 자동차 시대를 연 거죠. 그래서 급여는 2배, 자동차 값은 5분의 1 이렇게 하면서 급여 생활자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이제 하일랜드 파크 팩토리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 두 가지 산업 표준화와 흐름 조립 라인,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제 도입을 하죠. 우리 이제 헨리 포드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헨리 포드가 산업에 기여한 것의 가장 큰 공로는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 이전에는 크래프트맨 방식이었을 때는 수리를 직접 할 수가 없었어요. 수리를. 그리고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갈아 끼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죠? 이 표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반드시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자동차를 하나 사게 되면 엄청나게 고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만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자동차를 따로 정비하고 관리해주는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모든 것들을 부품,
규격 이런 것들 다 표준화했죠. 이제는 자가 진단을 하고 자가 정비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흐름 조립 라인 자체를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순서대로 사람이 서 있고 자동차가 계속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분업화가 가능한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든 것이 헨리 포드죠.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하일랜드 파크예요. 근데 이걸로 이제 T카가 성공한 다음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나중에 이제 A카라는 걸 만듭니다. 그 A카를 만들 때는 헨리 포드가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만들어요.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프레스하는 공장을 갖다가 엄청나게 짓고 거기에 무슨 조립도 엄청나게 짓고 뭐 거의 뭐 모든 부품 공장들을 하나하나 엄청난 건물로 지어요. 하일랜드 파크는 그거보다 규모가 작았고 부품들이 조달되면서 조립 라인에서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리버 루지라고 하는 공장을 지으면서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여기저기 지은 다음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찍어내서 재고를 쌓고 또 대량으로 나르고 이런 방식으로 경영 방식을 바꿉니다. 워낙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 두 번째 방식을 택합니다. 리버 루지 방식을 택해요. 거기에 알프레드 슬로운이라고 하는 GM의 이제 그 영광을 만들어낸 그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경영자죠. 이 알프레드 슬로운이 거기에 사업 부재, 분권형 책임 경영 구조와 브랜드별 각각의 뭐 캐딜락이라든가 뭐 올즈모빌 같은 각각의 브랜드로 나누고 그 브랜드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 헨리 포드의 리버 루지 공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어마어마하게 이송을 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량 생산을 하는 그 공장의 나머지 빈 퍼즐들을 채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스 프로덕션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매니팩처링 2.0이죠. 그런데 전후에 도요타, 그러니까 폐망을 한 도요타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돈이 없어서 설비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라인은 한 개밖에 없는데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예를 들면 T카 하나만 만들고 A카 하나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도요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의 라인에서 2차종, 저차종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버루지 방식을 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전에 하일랜드 파크가 지어졌을 때 초기에 이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뭐 번역서라든가 이걸 가져다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이 리버루지 방식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기에 하일랜드 파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요타가 그 위에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뒤에 이 포드의 초기 방식, 그 초기 방식을 채택하고 그리고 그 초기 방식이 구현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 넣으면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완성해요. 그래서 오노다이치 나중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완성한 그 오노다이치라는 사람 거의 뭐 창시자나 다름없는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도요타 생산 방식은 바로 포드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거를 뒤집은 방식이 아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드를 리버루지 방식으로 알고 있다면 도요타 생산 방식은 포드의 방식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나 포드의 초기 하일랜드 파크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린이라는 것, TPS라는 것은 바로 포드의 초기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만들어낸 미국은 결국 매스 프로덕션 방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초기에 포드 것을 택한 도요타는 매니팩처링 3.0 시대를 열죠. 그게 바로 린 프로덕션이에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는 바로 이 도요타 생산 방식, 린 방식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그것만이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매니팩처링 4.0이라고 부르고 매니팩처링 4.0이 3.0이 구현된 조직에서 가장 강력하죠. 2.0에서 4.0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시도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2.0에서 4.0으로 한꺼번에 뛰려고 그래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현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낭비의 자동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매니팩처링 3.0은 낭비가 제거된 흐름이에요. 매니팩처링 2.0은 낭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흐름이에요. 낭비를 제거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은 낭비를 자동화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제조업들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매니팩처링 3.0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에요. 바로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고도성장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저성장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뀝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 뭐 반복입니다. 결국은 만들면 다 팔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고객이 주도권을 쥐고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많이 만들면 그냥 재고로 쌓여버리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팩처링 2.0 바로 이제 매스 프로덕션, 라지 스케일 프로덕션은 바로 만들면 다 팔려 나가는 이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절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 이미 시대가 이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린 프로덕션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제가 몇 차례 턴어라운드 한 것도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체제를 오른쪽의 체제로 바꾼 거예요. 협력 규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그럼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짧게 턴어라운드를 했잖아요, 다. 완전히 뭐 그걸 뭐 5년, 10년씩 경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만 바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을 15%포인트씩 개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왼쪽 방식과 오른쪽 방식은 영업이익률이 1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인 회사가 영업이익이 16% 정도가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방식 전환이 성공을 한다면. 그 정도로 이 방식의 차이는 이제 엄청납니다. 린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린이 그냥 도요타의 방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도요타가 그것을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을 했는지 그건 뭐 수십 년에 걸쳐서 한 거죠. 도요타가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도요타 생산 방식에 어느 정도 틀을 갖출 때까지 한 25년에서 30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한 거의 60년 가까이를 계속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요타가 그것을 어떤 그 지식을 기반으로 했는지는 뭐 추측은 가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 방식은 경영 원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영 원리에 거의 그대로 다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린을 구현한다는 것은 경영 원리하고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과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전체 최적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린은 그 자체가 전체 최적화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전체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운영 방식 경영 체제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또 하나는 TO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고요. 나머지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 린은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공정에서 아주 작은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까지도 세세한 사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 내용과 사례들, 방법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기가 좋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하고 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애플의 짐 쿡을 왜 스티브 잡스가 고용을 했을까요? 짐 쿡이 바로 미국의 거의 최고 수준의 SCM, 그러니까 바로 이 프로세스 전문가예요. 델이 어떻게 HP나 컴팩을 밀어내고 PC 부분에 강자가 됐을까요? 델은 그 프로세스를 처음에 린의 관점에서 설계를 했어요. GE도 지금 프로세스가 린입니다. 월마트도 린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프로세스에 경쟁력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린을 하고 있다. 단지 그 린의 수준이 누가 더 높다 낮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린은 실제로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린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걷어치운 회사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다예요. 거의 다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요 다음 10월 달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가 세 번째로 한 턴어라운드가 바로 이제 린의 성공 사례인데 그때 심지어는 기아차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조차도 그랬었어요. 우리 국내에서 린이 이렇게 구현된 현장을 자기가 듣도 보도 못했다.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수십억씩을 들여서 일본 컨설턴트를 데려다가 린을 해보려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냐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린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손으로 꼽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린이 그렇게 그러면 어려운 거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린이 실제로 공부해 보면요. 아니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에요. 저는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그죠? 근데도 저도 공부했잖아요. 제가 공부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린이라는 지식이 런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고정관념과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언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게 방해가 돼서 그런 것이지 실제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린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수월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제가 제조에 그 발을 들여놨을 때 그 이전에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전의 방식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게 몸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도 린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불편해서 튕겨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린은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린은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린을 추진하는 회사들 보면요. 거기에 있는 경영자 중에서 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컨설턴트 데려다가 실무자 붙여서 특히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붙여서 자 우리 생산성 개선하고 품질 개선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린은 그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린은 그 린 싱킹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왜 린 싱킹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그 린의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경영자가 린 싱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경영자가 그 구성원 중에 핵심 멤버들을 린 싱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린 싱킹을 하는 경영자와 그 핵심 실무자들이 바로 이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린이라는 것은 경영자 게임입니다. 실무자 게임 아니에요. 컨설턴트 게임도 아니에요. 이건 경영자 게임이에요. 경영자가 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린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도하면 안 돼요.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경영자가 방해가 돼요. 경영자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린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뒤집게 돼 있습니다. 린은 간판 방식이다. 가장 큰 오해죠. 린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간판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구현한 현장에 수십 개의 회사들이 벤치마킹으로 왔었어요. 제가 다 보여줬거든요. 사진도 찍어가라고 동영상까지 다 허용했었어요. 도요타도 그렇게 합니다. 도요타도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봐도 구현 못하거든요. 봐도 구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찍어가느냐? 다 간판 찍어가요. 나중에 뒤에서 보시는 안돈 이런 거 찍어갑니다. 신기하니까. 그리고 가서 그거 똑같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도요타 생산 방식은 간판 방식이 아니에요. 린은 간판 방식이 아닙니다. 간판은 린을 구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이렇게 오해가 있었을까? 그걸 이제 니케이 비즈니스의 어떤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노 다이치가 도요타 생산 방식을 간판 방식이라고 칭했다. 오노 다이치는 도요타 생산 방식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동기화 경영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요타 생산 방식을. 근데 동기화 경영 방식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 동기화 경영 방식의 원조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헨리 포드라 그랬잖아요. 헨리 포드의 하이랜드 파크의 헨리 포드였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패를 다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 방식이다. 간판은 신기하니까 그렇게 명명을 하면서 일종의 적을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니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도요타 생산 방식 그러면 간판을 딱 떠올려요. 절대 아니에요. 간판을 다 걷어내도 도요타 생산 방식이 작동이 돼요. 간판은 그 도요타 생산 방식을
더 잘 작동을 시키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리는 낭비 제거부터 출발한다. 이것도 오해예요. 아까 제가 리는 철저한 낭비 배제를 타겟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왜 말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 자, 이 경영자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낭비 제거, 낭비 배제. 되게 좋아하죠. 야, 우리도 그러면 이거 해봐. 그래서 낭비 제거를 한다고 린을 도입을 해요. 문제는 린에서 얘기하는 낭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낭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낭비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린에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낭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낭비 제거부터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린에서 낭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걸 막 낭비라고 걷어들여요. 그리고 린에서 분명한 낭비라서 어마어마한 낭비라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낭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요. 이 낭비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낭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도요타 생산 방식은 낭비를 드러내는 현장을 만드는 게 1차 타겟입니다. 낭비가 드러나면 그러면 개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낭비 배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낭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낭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린은 빨리 벤치마킹해서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안 돼요. 도요타 생산 방식 아까 수십 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간판 하나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도요타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도요타처럼 하게 되면 몇십 년씩 걸려요. 여기 경영자 계신 분들이 임기 중에 못 끝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린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방법론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린에서 얘기하는 방법론을 따라가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립니다.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10년 정도를 잡아야 돼요.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 마라톤 게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린은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다 실패해서 걷어치우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우와 심포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저거 일본 거라서 안 돼. 우리하고는 정서가 안 맞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들여서 그냥 안 되는 걸로 다 치워버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 다 그렇죠. 일본 그 도요타와 도요타의 이 협력업체 거기에 한 번 이상씩 벤치마킹 그 연수 안 가본 회사들이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다 한 번씩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그 사내에 무슨 세미나도 하고 뭐 컨설팅도 받고 오만 걸 다 해봤죠. 그런데 그걸 성공시켰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거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기업 중에서 린을 거의 그래도 린에 근접한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구현한 회사, 재벌 기업, 대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LG도 상당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도요타 생산 방식 으로 좀 더 들어오면요. 이게 도요타 생산 방식이에요. 도요타 생산 방식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지토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 이거 나중에 그 두 개의 기둥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좀 이게 어색한 용어인데 포카요케, 안돈, 텍타임 뭐 이런 등등의 간반 뭐 이런 등등. 그 맨 밑에는 이제 낭비 제거라는 게 딱 깔려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표준화, 카이젠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뭐 대충 저런 그림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도요타의 그 전체적인 체계예요. 예. 그런데 린은 도요타하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나중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린을 추진하는 5단계입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위까지 5단계고 일단 왼쪽 것만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집처럼 그려놨죠. 여기 보시면은 뭐 표준 작업 여기 있고 뭐 안돈, 자궁정 완결, 낭비 제거, 그다음에 지투와 자동화라는 두 개의 기둥 다 비슷하게 그렸잖아요. 조금 배치가 좀 달라요. 근데 앞에 그림하고 뒤에 이 왼쪽 그림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쪽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앞쪽 그림하고 어디가 차이가 있죠? 예, 여기요. 요 차이가 있죠. 맨 밑에 있는 거. 요 세 개의 동그라미가 앞에는 없어요. 여긴 있죠. 큰 차이입니다. 도요타는 왜 이거 없죠?
도요타는 너무 당연해요. 걔네들은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걔네들은 원래부터 창업 때부터 인간 존중하고 있었고요. 창업 때부터 모든 거를 고객 지향적으로 움직였고 창업 때부터 모든 거를 전체 체제적 관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린을 연구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제프리 라이커라고 나중에 이제 뭐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 린을 연구를 해서 이제 체계화를 시켜놓고 나서 미국에 딱 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영자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를 가르쳐 놓지 않고는 린을 위에다가 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패러다임이라는 표현도 쓰고 멘탈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관점이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 관점 그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경영자의 게임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경영자가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착한 경영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면 린을 얹을 수가 없어요. 린이 그 바탕 위에서 얹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머지 여기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그냥 큰 개념만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어차피 컨설팅 받을 거고 어차피 실무자들이 공부할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린을 제대로 실행하고 얹기 위해서 그 조직의 밑바탕이 되는 패러다임 멘탈 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거기서 올바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착한 경영의 세계 통일박해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 고객 지향은 바로 공유 목적이고요. 인간 존중 이게 공헌 의지고 전체 최적화가 바로 협력 규칙이라고 하면 이 세 개의 바퀴가 바로 린의 기반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렇다면 도요타 생산 방식, 린은 이제 나중에 방법론 다룰 때 린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고, 린과 도요타 생산 방식은 방법론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도요타가 어떻게 이 사상을 구축해 왔는지를 이해하면 린도 뭐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니까요. 그럼 도요타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해요. 자, 도요타 생산 방식은 지들끼리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이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룬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룬 것 중에 원래 일본 게 없어요. 다 미국 거예요. 미국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미국은 내다 버렸고 일본이 가져가가지고 그걸 꽃피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헨리 포드가 하이랜드 파크를 버리고 루지 공장으로 갔죠. 그리고 그걸 이 매스 프로덕션으로 미국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요타는 그 하일랜드 파크 시절에 그 공장을 직접 가보진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도요타가 간 거는 루지 공장을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일랜드 파크 시절에 걔네들이 그 공장을 구축을 하면서 하일랜드 파크 시절의 데이터들을 얻었다고 해요. 1950년대이니까 이미 포드와 GM이 한참 지나가서 매스 프로덕션이 구축이 된 이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그 당시에 루지 공장으로부터 연결된 매스 프로덕션을 배운 게 아니고 하일랜드 파크의 자료들을 전부 다 걷어다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포디즘이 도요타 생산 방식의 가장 기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러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다 미쳐요. 뭐 이 피터 드러커, 이거는 일본의 거의 이 초창기 경영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피터 드러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죠. 세계에서 피터 드러커의 저서를 가장 빨리 번역하고 가장 많이 탐독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지금 서점이에요. 저도 뭐 번역서를 사산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자 고교 야구 감독이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만화로도 나와 있고 5만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런 정도로 피터 드러커를 배우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도요타 생산 방식의 공정을 실제로 개선하는 이 방법론, 그거는 우리가 IE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쓰는데, 그 방법론의 가장 시초는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하고 길 브레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데밍, 이분은 나중에 이제 품질 쪽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일본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일본에 실제로 가서
일본의 전후 산업화를 이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다룬 에이브람 매슬로우를 통해서 인간 존중의 경영을 배우죠. 이런 것들이 이 도요다 생산 방식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누차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분이 일본의 경영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전체 최적화적인,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이 고객의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전체 최적화적인 관점을 일본 경영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죠.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다시 이제 전후에 다시 그 산업을 복구하는 이 과정에 이러한 그림들을 경영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도요다는 자기네들의 이 공정, 이 전체 프로세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자기네들의 시스템이죠, 일종의 이 가치 창출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이 도요다 생산 방식이 일단은 생산 시스템에 먼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생산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제품부터 고객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 고객의 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뭐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이거 프로세스라고 그랬어요, 프로세스. 그래서 시스템이 고객의 방향으로 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그 흐름, 그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사한 일들을 이렇게 묶었잖아요. 물류팀, 품질팀, 뭐 이렇게 생산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위에 팀장이 있을 거고 각각의 담당자들이 일을 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사한 일들을 이렇게 묶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프로세스가 우선이고 오퍼레이션이 그 다음이다. 오퍼레이션을 개선하면서 프로세스를 깨먹으면 전체 최적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그거를 생산 시스템에 갖다 밀어넣으면 똑같이 얘기가 됩니다. 이쪽이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인데 그걸 이 생산 시스템에만 놓고 보면 도요다는 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재료가 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한 단계 진행될수록 재료가 제품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재료가 제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바로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로 방향이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사람과 기계의 활동이 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있는 이쪽에서 투입된 재료가 고객의 방향으로 가면서 제품으로 점점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쪽 방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검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품 A, B, C를 계속 돌아가면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활동이 처음에 A 검사, B 검사, C 검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검사를 하나 할 때마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활동 하나가 투입이 돼서 제품화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비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 가공도 마찬가지예요. 설비 하나가 A, B, C를 순서대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가공 하나가 될 때마다 기계의 활동이 제품에 투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격자 모양이고 그물 구조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라는 건 바로 그물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을 개선하는 것과 공정을 개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공정 개선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작업 개선,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지난번에 이 전체 가치 창출 시스템에서도 제가 프로세스 오퍼레이션을 말씀드렸고 이 생산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도요다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세스와 오퍼레이션이 격자 구조, 그물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가 가장 우선이다. 이거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도요다의 창업자들이 거기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요다는 원래 자동차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도요다는 원래 방직기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요다를 처음 만든 사람은 바로 도요다 사키치라는 사람이 창업자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도요다는 자동차를 안 했어요.
방직기를 만들었는데 이 방직기 어마어마한 기술자예요. 저는 이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일본 도요다 박물관에 가면 이분이 만든 방직기가 아직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방직기를 만들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당시에 방직기라는 게 이렇게 뭐 신통치 않았을 테니까 이제 이 실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감을 짜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전력도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게 잘못 작동돼가지고 실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실이 끊어져요. 자, 실이 끊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실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방직기가 예를 들면 뭐 세 대가 있어요. 세 대가 있는데 그 세 대를 계속 돌리는데 중간중간에 트러블이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서 지키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요. 일은 기계가 하는데. 그죠?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죠.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언제냐면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 슈팅합니다. 이분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서 있어야 되느냐? 이 서 있는 게 낭비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다는 기계의 대기가 아니고 사람의 대기, 이걸 낭비로 봅니다. 자,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엄청난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요다는 그걸 계산을 해내요. 기계가 서 있을 때와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떤 게 더 낭비냐, 이걸 다 계산을 해냅니다. 그 결과로 똑같은 1시간이 섰을 때 기계보다 사람이 3배에서 5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결론을 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한 번 돈 나간 다음에 감가상각 끝나고 나면 계속 쓰잖아요. 사람은 계속 돈이 나가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시간 놀았을 때는 사람이 3배에서 5배 더 비싼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을 때는 차라리 기계가 대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이 끊어지니까 사람이 가만히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기계에다가 인간의 지혜를 부여하면 되겠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가 나 끊어졌어요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기계가 끊어졌을 때 나 끊어졌어요 알려주면 딴 일을 하던 사람이 와서 그거 대신 대체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기계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기계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요다 사키치는 바로 자동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동화가 보시면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가 아니죠. 이게 일본에서 만든 글자예요. 인변이 있어요. 원래 움직일 동자 인변이 없잖아요. 이 인변이 들어가 있는 이 동자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부여된 기계. 그 개념을 자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동화에 여기에 있는 지토카라고 이제 일본어로는 얘기하죠. 이 지토카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기계에 종속된 인간, 이 상태에서 인간과 기계가 분리된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기계에 관계없이 인간이 인간의 작업을 하고 기계는 기계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자동화가 되게 되면 인간이 기계에 종속돼 가지고 계속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작업을 우선시하고 인간이 인간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계들이 인간한테 나 좀 다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처리해주세요를 계속 알려주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상입니다. 그죠? 대부분 회사는 그렇게 안 해요. 기계 놀리는 거를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렇죠? 설비를 계속 돌리라고 하죠. 설비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설비가 중간에 중단될까 봐 사람들을 여기저기 세워서 계속 모니터링만 시키죠.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토카가 도요다 생산 방식을 다른 방식이랑 다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도요다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지트인데 이제 도요다 사키치의 아들인 도요다 기이치로, 이 사람이 자동차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일랜드 파크를 연구를 해요. 근데 하일랜드 파크에 딱 그 연구를 딱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생산 방식이 그대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씩 만드는 거죠. 몰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생산 방식들은 몰아서 만들 수 있었죠. 10개 몰아서 만들고 20개 몰아서 만들기 가능하지만 도요다는 주문들이 찝차도 들어오고 버스도 들어오고 승용차도 들어오고 막 주문 한 번 들어오니까
그거를 몰아서 만들 수가 없고 얘 만들고 쟤 만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걸 구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일랜드 파크를 딱 공부해 보니까 이 조립 라인이 이게 가능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채택을 해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자동차 업계 표준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포드의 하일랜드 파크는요, 티카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티카 하나밖에 안 만들면 부품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엔진은 한 종류, 타이어 한 종류, 다 뭐 문짝 한 종류, 다 한 종류잖아요. 다 표준화된 거니까. 근데 도요타는 안 그렇잖아요. 도요타는 만드는 차종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품이 제때 와서 체결이 돼서 최종 조립품이 순서대로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이 지트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Just in time. 바로 그거예요. 모든 부품들이 정확한 시간에 도달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이 지트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지토카와 지트 이 두 가지가 도요타가 해결해야 될 지상 과제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수십 년간 해결합니다. 거기에 히어로가 한 사람 나타나죠. 오노 다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실전에서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요. 수십 년 동안. 저 작업 반장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도요타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부사장이 돼요. 그 총괄 부사장이 될 때까지 그 수십 년간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갑니다. 그 과정에 도요타 에이지라고 하는 3세죠. 기이치로의 아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도와요. 이 사람이 바로 린 띵커예요. 도요타 기이치로는 화두만 던졌어요. 실제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완성하는데 그렇게 기여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노조하고 문제 때문에 또 쫓겨나기도 했어요. 도요타 에이지가 오노 다이치의 후원자가 되면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고 시게오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TPS를 만들어내요. 신고 시게오는 나중에 도요타 생산 방식을 미국 땅에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고상이 있어요. 신고 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신고 시게오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놀랍게도 번역이 안 돼 있고 읽으시려면 일본어 책을 사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싸제로 번역한 그 카피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구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도요타 생산 방식의 주역들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지토카하고 지트 이게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우선 지토카를 보면 자, 자동화라는 게 제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지금 돼 있지만 맨 위에 수작업이 있고 맨 아래 풀 오토메이션 완전 자동화가 있어요. 이건 완전 극단이잖아요. 수작업이라는 거는 거의 모든 걸 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몇 개의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요타에서는 모노찌꾸리라고 불러요. 모노찌꾸리. 모든 거를 사람 손으로 직접 다 했을 때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정 설계를 그렇게 해요. 걔네들은 기계가 있으니까 이 기계 어떻게 돌릴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기계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손으로만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고 무엇이 베스트 프랙티스냐. 이걸 먼저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씩 나가요. 자, 이제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봐요. 사람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으냐,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합리하냐, 사람이 걸핏하면 실수를 하는 실수가 잦은 공정이냐, 아니면은 저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자동화가 가능한 아주 단순 반복적인 일이냐,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자동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자동화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작업은 기계한테 시켜요. 예를 들면 프레스, 뭐 사출 이런 거 작업은 기계가 하잖아요. 그런데 운반 사람이에요. 문제 생겼어요? 그 문제 발견하는 것도 사람이 발견해요. 조치도 사람이에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작업하고 운반은 기계가 할 수 있어요. 뭐 컨베이어 같은 거 놔가지고. 그런데 역시 문제 발견과 조치는 인간이 수행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요타 사키치의 고민이었잖아요. 기계가 뭔가를 하는데 얘가 트러블이 나고 그걸 조치를 하는 걸 인간이 해야 되니까
문제 발견과 조치를 인간이 해야 되니까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자고 하니 모든 걸 기계가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니 이건 뭐 좋긴 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기계가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게다가 이게 한번 고장나면 아무나 못 고쳐요. 굉장히 연봉 많이 받는 비싼 엔지니어만 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는 이 중간의 것을 택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의 비가동보다 사람의 비가동이 더 큰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상이 지독하라 했잖아요. 그 사상에 입각해서 사람의 작업을 위주로 하고 기계는 작업 운반의 문제 발견까지만 하도록 만듭니다.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까지도 기계가 하도록 만들면 기계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데 사람이 자기 작업하다가 신호가 울리게 되면 그쪽 가서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기계는 사방에서 비가동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가동 상태보다는 기계가 비가동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린싱커가 아닌 경영자가 만약에 이 부분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야, 니들이 기계를 놀려? 이게 얼마짜리 기계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계 살 때도 이 프리 오토메이션을 안 하죠. 야, 이왕이면 좋은 기계 사가지고 팡팡 돌려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린의 사상과 그런 그 매스 프로덕션의 기반으로 한 사상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반드시 린싱커여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지트를 보면, 저스트 인 타임, 이 지트를 보면, 지트의 지향점은 뭐냐면, 한 개씩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개씩 만들겠다. 하나씩 흘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 개씩 만들었을 때가 가장 최적의 최선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C를 이렇게 세 사람이 만듭니다. A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박스에 넣어서요. B한테 줘요. B는 이 박스 받아서 쭉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박스에 넣어요. 이 박스가 일로 갑니다. 일로 다시.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보시면 이 A가 이 작업 다 할 때까지 B는 아무 작업도 못하죠. B가 작업을 다 끝내고 넘기기 전까지 C는 아무 작업도 못하죠. 그런데다가 이 사이사이에는 재고들이 이렇게 다 쌓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A, B, C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연결시켜서 한 개씩 계속 흘러가게 만든다면 이 사이에 있는 재고들이 다 없어지고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죠. 이게 원피스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피스 플로우라는 게 한 개씩 한 개 흘리기거든요. 한 개 흘리기. 한 개씩 생산 라인에서 흘러가는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린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지향점은 맞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상이 필요해요. 자,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주 생산이다라는 거예요. 수주 생산이 아닌 건 뭐예요? 수주 생산 아닌 거는 예측 생산이에요. 예측해서 재고 쌓아놓고 이 정도 팔리겠지. 이게 예측 생산이잖아요. 수주 생산은 달라는 거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달라는 거 줄 때 가장 최선의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달라는 거를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고객이 주문하는 시간보다 생산하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만약에 고객의 주문보다 생산 시간이 길면 절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D와 P, 그러니까 주문 납기, 고객이 달라는 시간과 내가 대응을 하는 시간 사이의 부등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린에서는,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는 무재고가 원칙이에요. 주문 생산은 재고가 없어요. 만들어 달라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니까.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원피스 플로우가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중간에 재고가 어디선가 생겨요. 그 재고가 생기는 상황은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린에서도 인정을 해요. 자, 주문 납기와 생산 납기와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거나 작으면, 그러니까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시간, 그러니까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생산 시간이 고객 주문 시간과 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커버리면 고객의 납기에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객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우리 능력이 그 고객의 주문을 못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비축 재고를 쌓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고는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라트 생산이 필연적인 공정. 하나 찍을 때
하나씩 찍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프레스에 금형을 올렸는데 한 개 통 찍고 나서 그 무거운 금형 내리고 다시 또 올리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출기 같은 경우에도 사출기에 금형 올리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500개씩 찍어야 돼요. 그렇게 대로트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는 100개인데 500개 찍었으니까 재고가 쌓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산이라는 것이 항상 흐름이 안 끊기고 계속 가주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그럼 끊겼을 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결품이 나거나 불량이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라인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때 지난번 우리 TOC에서 얘기했던 버퍼 재고, 이거를 세팅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재고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매스 프로덕션이나 린 프로덕션이나 생각이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다르냐? 매스 프로덕션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도요다는 그렇게 안 했어요. 도요다는 이게 재고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인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재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재고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질 않아요. 자, 이 상태, 그 부등식이 뒤바뀐 상태는 계속 생산 흐름을 더 단축하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D와 P가 부등식이 뒤바뀌도록, 그러니까 생산 시간을 단축해서 고객의 납기를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로트 생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하면 대로트를 더 작은 로트로 찍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트 생산을 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준비 교체 때문에 그러거든요. A에서 B, B에서 C로 이렇게 생산 라인을 교체를 할 때, 생산 그 사양을 교체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교체를 해서, 일본에서 그 실제 사례는 2시간 반 걸리는 준비 교체를 50몇 초까지 개선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사양을 바꿀 때 전혀 시간이 들지 않도록 그 방식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품, 불량, 고장,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아예 없는, 그래서 완전 무결하고 끊기지 않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활동들을 해요. 이게 도요다예요. 그러니까 도요다는 초점이, 그래서 재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가 초점이 아니고, 재고가 있는 거는 현재 우리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인정. 그러나 우리는 주문 생산이 타겟이고 무재고가 타겟이야. 그래서 이 오른쪽과 관련된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게 도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요다를 포함한 일본 업체들은요, 원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점에 서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원점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 원점이 바로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백투더 베이직을 걔네들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우리는 백투더 베이직 할 때 베이직이 뭐예요, 근데? 뭘로 돌아가요? 초심, 이렇게 얘기해요. 초심이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까? 뭐예요? 그죠? 우린 돌아갈 데가 별로 없죠. 근데 그냥 돌아가자 그러죠. 그죠? 베이직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바로 이 두 개가 베이직이에요. 모든 것들을 이 두 개의 기둥이 구현되는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그림에서 여러 가지의 좀 이렇게 어색한 단어들, 그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굉장히 뭐 개념들이 좀 만만치 않은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택타임, 스케줄링, 안돈, 포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어렵게 보이는 개념들이, 사실 내가 이거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두 가지 하자는 거예요. 이 원점으로부터 다 뻗쳐나온 것들이에요. 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하자는 건 뭐냐면 자동화를 하고 지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하고 지트를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흐름이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코스트가 적은 흐름으로 우리가 흐름을 만들게 돼요.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낭비 없는 흐름이고, 낭비 없는 가장 빠른 흐름이고, 낭비 없는 가장 빠른 흐름, 낭비가 배제된 흐름을 만드는 그 두 가지의 축은 바로 G2와 자동화라는 거예요. 그 G2와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하나 둘씩 고안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린은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5단계를 거쳐서 추진이 됩니다. 도요다는 이렇게 안 했죠. 우리가 도요다가 간 길을 따라가게 되면 몇십 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속성반을 이제 들어가야죠. 이 속성반은 미국 애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미국의 린을 만든 친구들이 도요다처럼 하지 마라. 도요다의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지향을 하되 방법론은 도요다와 같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수십 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 5단계예요.